안녕하세요. 야담동화입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난 옛날 이야기 한 편 들려드리겠습니다. 여자의 손가락 3개가 시어머니의 손목 위에 가만히 얹혔어요. 안방 문틈으로는 늦가을 바람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지요. 화로에서는 약 봉지 하나가 끓고 있었답니다. 약 냄새가 방 안 가득 매캐하게 번지고 있었어요. 며느리 다니는 27이었어요. 시집온 지는 겨우 한 해가 지났지요. 양반가에 들어온 며느리치고는 손끝이 너무 단단했답니다. 손가락 3개로 시어머니의 맥을 짚는 동작이 너무도 자연스러워서 옆에서 보던 둘째 부인 매향이 미간을 한번 찌푸렸어요.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눈을 감고 있었답니다.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어요. 며칠 전부터 입맛이 떨어지고 새벽이면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발끝이 차다고 호소하셨지요. 다니는 손끝에 모든 신경을 모았어요. 박씨 부인의 맥은 이상하게 느렸어요. 깊이 들어가서 짚으면 끊어지는 듯 하다가 다시 한참 만에 흐릿하게 돌아왔답니다. 다니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 맥은 노환의 맥이 아니었거든요. 다니는 어릴 적 그녀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적이 있었어요. 다니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이지요. 어머니가 며칠을 새벽마다 가슴이 답답하다며 옷자락을 움켜쥐고 우셨는데 동네 의원은 그저 늙어서 그러는 거라며 인삼 몇 뿌리만 처방하고 갔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새벽 어린 다니는 어머니의 손목을 2시간이 넘게 붙들고 있었어요. 손목 안쪽에 그 작은 떨림이 멎는 순간을 다니는 평생 잊지 못했지요. 그날 다니는 결심했어요. 여자가 여자의 손목을 짚어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다니가 의녀로 들어간 곳은 한양군궐 의원실이었어요. 임금의 의원실과 가까운 곳이지요. 다니는 거기서 10년을 보냈답니다. 약초의 이름과 성질, 사람의 맥, 산모의 자리, 시신 검사 결과까지 모두 배웠어요. 다니의 손끝은 유난히 예민했어요. 같이 배우던 의녀들은 다니가 사람의 손목만 잡아도 그 사람이 어떤 약을 먹었는지 알아낸다며 혀를 내둘렀지요. 윗분들도 다니를 아끼셨답니다. 사람을 살리는 손이라고 칭찬하셨어요. 다니가 의녀를 그만두게 된 건 한양 어느 양반댁에 불려갔다 돌아오던 날이었어요. 그날 다니는 한 마님의 시신을 검사하라는 명을 받았답니다. 마님은 갓스물이었어요. 자고 일어나 보니 숨이 멎어 있었다고 하더군요. 다니는 그 마님의 손톱색을 보고 떨었어요. 손톱 끝이 푸르스름했고 입술 안쪽에는 검붉은 점이 2개 있었답니다. 이건 그냥 잠자다 죽은 사람의 색이 아니었거든요. 다니는 떨리는 손으로 윗분께 그 사실을 알렸어요.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그 일은 흐지부지 되었답니다. 양반댁이 큰 집안이었거든요. 다니가 다시 그 집을 찾아갔을 땐 마님의 시신은 이미 묻혔고 그 댁 둘째 부인이 떡하니 안방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다니는 그날 이후 한양군궐 의원실을 나왔어요. 사람을 살리는 손이 어디 양반댁의 음흉한 음모 앞에서 무슨 소용이냐며 스스로 한탄하셨지요. 다니는 시골로 내려가 작은 약방을 차렸어요. 동네 안악들이 임신하면 다니가 가서 보아주고 노인이 앓으면 다니가 약을 지어 주었답니다. 그런 다니를 한 양반이 며느리로 들였어요. 양양고을의 큰 가문 윤씨 댁이었지요. 윤씨 댁 도련님 윤재겸은 다니가 약방에서 일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고는 마음을 빼앗겼답니다.
가문에서는 의녀 출신을 며느리로 들이는 걸 꺼렸지만 도련님이 끝까지 고집을 부려 단이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단이가 윤씨 댁 안채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단이의 손을 한 번 잡아보셨어요. 박씨 부인의 손이 작고 차가웠답니다. 박씨 부인은 단이의 손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더니 이 손이라면 우리 집안을 잘 보살피겠구나 하시며 살며시 미소 지으셨지요. 박씨 부인은 단이를 처음부터 따뜻하게 대해 주셨어요. 의녀 출신이라 흠이라도 잡힐까 걱정한 단이의 마음을 단번에 누그러뜨리셨답니다. 단이는 그날부터 박씨 부인을 친정 어머니처럼 따랐어요. 문제는 둘째 부인 매향이었어요. 매향은 윤씨 댁어른 윤대감의 둘째 부인이었답니다. 박씨 부인이 본처였고 매향은 10년 전쯤 들어온 둘째 부인이었지요. 매향은 박씨 부인보다 12살 어렸어요. 얼굴이 곱고 노래를 잘 부르고 글씨도 잘 썼답니다. 매향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윤재호라는 서자였지요. 박씨 부인에게는 단이의 시아버지 되시는 윤재겸 도련님 하나뿐이었답니다. 본처 자식과 서자 두 형제는 1살 차이였어요. 매향은 단이가 들어오던 그날 안채 마루에 앉아서 단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매향의 속마음은 이러했답니다. 의녀 출신을 며느리로 들이다니 박씨 형님이 노망이 들었구나. 이 집의 격이 떨어지겠어. 매향은 단이의 손가락을 보며 코웃음을 쳤지요. 손마디가 거친 게 약방일이나 하던 손이로구나 하면서요. 단이는 매향의 그런 시선을 모르는 척했어요. 어른이 어른의 자리에 있는 것이니 며느리로 들어온 자기는 그저 고개 숙이는 게 맞다고 생각했답니다. 단이는 매향에게도 깎듯이 인사를 올렸어요. 매향은 그런 단이를 보며 입꼬리만 살짝 올렸지요. 박씨 부인이 처음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신 건 단이가 시집 온 지 8달째 되던 늦여름이었어요. 처음엔 그저 더위 탓인가 했답니다. 박씨 부인은 늘 강건하셨거든요. 환갑이 지나셨지만 매일 안채 마당을 2번씩 도시는 부지런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여름이 지나면서 박씨 부인은 점점 식사를 거르셨어요. 새벽에 식은땀을 흘리시고 발끝이 시리다며 이불을 자꾸 끌어당기셨지요. 동네 의원이 와서 맥을 짚어보았지만 그저 노환이라며 보약을 처방해 주고 갔답니다. 그 의원은 단이가 시집 오기 전부터 윤씨 댁을 드나들던 사람이었어요. 이름은 김의원이라 했지요. 김의원은 단이가 안채에 들어와 자기 약방으로 굴러들어온 의녀 출신을 며느리로 본 윤대감을 못마땅해 했답니다.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질까 봐서요. 박씨 부인의 증세는 가을이 깊어가면서 더 심해졌어요. 단이가 곁에서 맥을 짚어보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맥을 며느리가 짚는다는 게 보기 좋은 일은 아니었답니다. 더구나 김의원이 매일같이 약을 지어 오고 있었어요. 단이는 그 약봉지를 한번 슬쩍 열어보았어요. 인삼이 들어있고 황기가 들어있고 감초가 들어있었답니다. 보기엔 멀쩡한 보약이었어요. 그런데 약봉지 한 귀퉁이에 무슨 검은 가루 같은 것이 살짝 묻어 있었지요. 단이는 그 가루를 손끝에 묻혀 혀에 살짝 대어보았어요. 쓰지 않았어요. 달지도 않았답니다. 그저 차갑고 비릿하고 혀끝이 살짝 저렸어요. 단이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한 줄 흘렀지요. 그날 밤 단이는 잠을 자지 못했어요. 단이의 머릿속에는 10년 전 한양에서 보았던 그 양반댁 마님의 얼굴이 떠올랐답니다. 손톱 끝이 푸르스름했던 그 마님의 얼굴이요.
다니는 박씨 부인의 손톱을 떠올렸어요. 며칠 전 다니가 박씨 부인의 손을 잡아들였을 때 손톱이 살짝 푸른 빛이 돌고 있었어요. 다니는 다음 날 아침 박씨 부인의 안방으로 들어가 청을 올렸어요. 시어머니, 제가 며느리된 도리로 어머님의 손목을 한번 짚어보아도 되겠습니까? 하고요. 박씨 부인은 환하게 웃으시며 손을 내미셨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의녀 출신이라더니 이런 효심도 가졌구나 하시면서요. 그래서 그 늦가을 아침 다니의 손가락 3개가 박씨 부인의 손목 위에 얹힌 거였어요. 화로에서는 김의원이 보낸 약이 끓고 있었지요. 옆에서는 둘째 부인 매향이 둘을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매향의 속마음은 이러했어요. 저 의녀 출신 며느리가 무슨 짓을 하려는 거지? 저 손끝에서 무엇이 드러날까? 매향의 손바닥에 땀이 살짝 배기 시작했지요. 다니는 박씨 부인의 맥을 짚으면서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손가락 끝의 감각을 모두 박씨 부인의 손목 안쪽 그 작은 떨림에 모았답니다. 깊이 짚으면 맥이 끊어졌어요. 다시 떠올라오는데 한참이 걸렸지요. 게다가 그 떠올라오는 맥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어요. 이건 분명 약물 중독의 맥이었어요. 다니의 가슴이 떨렸어요. 누가 시어머니께 약을 먹이고 있는 것이었답니다. 그것도 천천히 오래도록 들키지 않게요. 다니는 박씨 부인의 손을 살며시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시어머니, 그저 가을이라 기력이 떨어지신 거예요. 좋은 닭 한 마리 고아 드시면 좋아지실 거랍니다. 하고 말씀드렸지요. 박씨 부인은 그래, 우리 며느리 손맛이 달게 들어가면 더 잘 듣겠구나 하며 웃으셨어요. 옆에 있던 매향은 다니의 표정을 살폈답니다. 매향은 다니가 자기 손에 있는 비밀을 알아챘는지 모르는지를 가늠하려 했어요. 다니의 얼굴은 한 점 흔들림도 없었지요. 매향은 다니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결론 지었어요. 매향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답니다. 다니는 안방을 나오자마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두 손을 모은 채 한참을 떨었답니다. 다니가 짚은 금액은 다니가 한양군권 의원실에서 단 한 번 보았던 그 맥과 똑같았어요. 천호라는 약초의 즙을 오래 먹은 사람의 맥이지요. 천호는 강한 독초였어요.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즉사하지만 조금씩 오래 먹으면 마치 노환처럼 천천히 사람을 죽인답니다. 손톱이 푸르러지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식은땀이 나고 발이 시리지요. 그러다 어느 새벽 가슴을 움켜쥐고 숨이 멎는 거예요. 다니의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셨다면 같은 그 길을 시어머니도 가시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는 우선 김 의원이 가지고 오는 약을 바꿔치기 하기로 했어요. 매일 김 의원이 약을 지어다 안채에 두고 가면 다니가 슬쩍 그 약을 자기 방으로 가지고 가서 똑같은 모양의 다른 약으로 바꿔치기를 했답니다. 진짜 약은 다니가 따로 모아두었지요. 증거로 쓰기 위해서요. 박씨 부인의 안색은 3일 만에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식사를 다시 드시고 밤에 식은땀을 흘리지 않으셨답니다. 박씨 부인은 우리 며느리 손맛이 들어간 닭이 정말 잘 들었구나 하시며 다니의 손을 자꾸 잡아주셨어요. 매향은 박씨 부인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며 속이 타기 시작했답니다. 약을 2배로 늘려달라고 김 의원에게 은밀히 부탁했지요. 김 의원은 떨리는 손으로 약을 2배로 늘렸어요. 그러나 그 약은 모두 다니의 방으로 들어가 봉투에 담길 뿐이었답니다. 매향이 김 의원과 처음 손을 잡은 건 4년 전이었어요. 매향의 아들 윤재호가 과거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였답니다.
매향은 그날 밤 안채에서 박 씨 부인이 자기 아들 윤재겸 도련님을 자랑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박 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매향의 아들 윤재호를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으셨지요. 매향의 가슴이 그날 처음 새카맣게 타들어갔어요. 본처 자식이라고 저렇게 떳떳하게 자랑하는데 자기 아들은 서자라는 이유 하나로 한 자리도 차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요. 윤대감이 돌아가시면 이 집의 모든 재산은 본처 자식인 윤재겸에게 갈 것이었답니다. 매향과 그 아들에게는 그저 작은 별채 하나와 약간의 땅이 떨어질 뿐이지요. 매향은 그날부터 박 씨 부인을 천천히 없애기로 마음먹었어요. 박 씨 부인이 사라지면 자기가 안방을 차지할 수 있고 자기 아들 윤재호가 본처의 자리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김희원은 매향에게서 매달 큰 돈을 받았어요. 김희원의 어린 딸이 폐병에 걸려 약값이 많이 들었거든요. 김희원은 자기 딸 살리려고 남의 어머니를 죽이는 길로 들어선 거예요. 그 4년 동안 매향은 박 씨 부인의 약에 천호의 즙을 조금씩 섞어왔어요. 처음엔 한 방울씩, 그 다음엔 2방울씩 점점 양을 늘려갔지요. 박 씨 부인은 자기가 늙어가는 줄로만 아셨답니다. 윤대감도 다니의 시아버지 윤재겸도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니가 들어오면서 모든 게 어그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매향은 다니가 의녀 출신이라는 게 처음엔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약방에서 일하던 손이 무슨 큰 솜씨가 있겠냐 싶었거든요. 그러나 박 씨 부인이 다니를 너무 가까이 하시는 게 매향은 점점 마음에 걸렸지요. 그래서 매향은 약을 2배로 늘려 빨리 끝장을 내려 한 거랍니다. 박 씨 부인이 좋아지자 매향은 김희원을 별채로 불렀어요. 매향의 별채는 안채에서 한참 떨어진 안채 옆 작은 집이었답니다. 김희원이 들어오자 매향은 화롯가에서 손을 비비며 김희원을 노려보았어요. 약이 듣지 않는 게 분명하니 더 강한 걸 가져오라고 다그쳤지요. 김희원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답니다. 김희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더 늘리면 즉사하실지도 모른다고 말씀드렸어요. 매향은 코웃음을 쳤지요. 즉사하든 천천히 가시든 가시기만 하면 된다고 했답니다. 그 모든 대화를 안채 옆 작은 집 뒷문 밖에 서 있던 다니가 듣고 있었어요. 다니는 그날 매향이 김희원을 부른다는 소문을 듣고 일부러 그 시각에 그쪽으로 빨래를 들고 나간 거였답니다. 다니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시어머니를 죽이려는 둘째 부인의 음모가 다니의 귀에 그대로 박혔지요. 다니는 그날 밤 자기 방에 모아둔 약봉지들을 꺼내 보았어요. 한 달치가 넘게 모여 있었답니다. 다니는 그 봉지 하나를 열어 안에 든 가루를 한 번 더 혀에 대어 보았어요. 비릿하고 차가운 그 맛이 다니의 어머니 임종의 맛과 똑같았지요. 다니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한 줄기 흘렀어요. 다니는 결심을 했답니다. 매향을 무너뜨리겠다는 결심이요. 그것도 매향의 아들 윤재호와 김희원 모두를 한꺼번에 무너뜨리겠다고요. 10년 전 한양에서 그 마님의 죽음을 묻어야 했던 그 한이 다니의 가슴에 다시 일어났어요. 이번엔 묻지 않겠다고 다니는 마음을 다잡았지요. 다니는 우선 자기 남편 윤재겸 도련님께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했어요. 도련님은 효자였지만 마음이 곧고 단순하셨답니다. 도련님이 알면 그 자리에서 매향에게 달려가 큰 소리를 낼 것이고 그러면 증거가 다 사라질 위험이 있었거든요. 다니는 혼자 모든 것을 끝내기로 했어요. 다니는 한양 궁궐 의원실에 있던 옛 동료에게 편지를 한 통 보냈어요. 동료의 이름은 옥분이었답니다.
옥부는 지금도 한양군궐 의원실에서 의녀로 일하고 있었어요. 단이는 옥분에게 천호의 흔적을 가려내는 검사 방법을 더 자세히 알려달라고 부탁했지요. 옥분의 답장이 며칠 만에 왔답니다. 천호는 사람의 머리카락에 그 독이 가장 오래 남는다고 했어요. 머리카락 한 줌을 끓는 물에 담가 그 물을 식초에 떨어뜨리면 천호를 먹은 사람의 머리카락에서는 검붉은 빛이 살짝 우러난다고요. 단이는 그 답장을 받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단이는 박씨 부인의 머리카락을 얻어야 했답니다. 단이는 그날 박씨 부인의 안방에 들어가 머리를 빗겨 드리겠다고 청했어요. 박씨 부인은 우리 며느리가 효심이 지극하구나 하시며 머리를 풀어주셨지요. 단이는 박씨 부인의 머리를 곱게 빗겨 드리며 빗에 묻어 나오는 머리카락을 슬쩍 자기 손바닥 안에 모았답니다. 단이는 자기 방으로 돌아와 그 머리카락을 끓는 물에 담갔어요. 식초 한 방울을 떨어뜨렸지요. 물의 색이 천천히 변했답니다. 처음엔 맑은 노란 빛이었던 것이 한참을 두자 가장자리부터 검붉은 빛이 우러나기 시작했어요. 단이는 두 손을 모았어요. 시어머니 가엾은 시어머니 하고 단이는 가만히 흐느꼈답니다. 단이는 자기 어머니 임종자리에서 흘렸던 그 눈물을 다시 한 번 흘렸어요. 단이는 검붉어진 그 물을 작은 흙항아리에 담아 단단히 봉했어요. 그리고 따로 모아둔 약봉지들과 함께 자기 방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답니다. 이게 다 증거였어요. 이제 단이가 생각한 다음 단계는 매향의 별채를 한번 살피는 거였어요. 매향이 천호를 어디에 보관하는지, 김의원과 어떻게 거래하는지, 그 모든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아야 했답니다. 단이는 매향이 자주 외출하는 보름날 저녁을 노렸어요. 매향은 매달 보름에 동네 보살님이라는 무당집에 다니러 갔거든요. 자기 아들 윤재호의 출세를 빌러 가는 거였지요. 그 보름날 저녁 매향이 별채 문을 나서자마자 단이는 안채 옆 작은 집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어요. 매향의 방은 늘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답니다. 그러나 단이는 매향의 방 옆 작은 곳간 문이 자주 열려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곳간 안에 매향이 평소 쓰지 않는 옷가지와 보찜들을 넣어두는 곳이지요. 단이는 그 곳간 안으로 들어가 보찜 하나를 풀어보았어요. 보찜 안에서는 작은 흙 항아리 하나가 나왔답니다. 단이가 그 항아리 뚜껑을 살짝 열자 익숙한 그 비릿하고 차가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천호였지요. 단이는 그 항아리 안에 가루 일부를 손바닥에 살짝 덜어 자기 보찜에 옮겨 담았답니다. 항아리는 다시 보찜에 넣고 보찜도 원래대로 묶어두었어요. 매향이 눈치채지 못하게요. 단이가 곳간에서 나오는 길에 보찜 옆에 놓인 작은 종이 한 장이 단이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 종이엔 매향의 글씨로 무엇인가가 적혀 있었답니다. 단이는 등불을 가까이 대고 그 종이를 들여다보았어요. 종이엔 김의원에게 매달 보내는 돈의 액수가 적혀 있었어요. 한 달에 큰 돈 700냥씩이었답니다. 4년이 넘게요. 그리고 그 종이 가장자리엔 매향이 붉은 먹으로 쓴 짧은 한 줄이 더 있었어요. 박씨 끝나면 단이 차례라고요. 단이의 등줄기에 얼음 같은 것이 한 줄 흘렀답니다. 매향은 박씨 부인 다음에 단이까지 없앨 작정이었어요. 단이가 의녀 출신이라는 게 매향에게는 가장 큰 위협이었거든요. 단이는 그 종이까지 자기 보찜에 넣어 들고 나왔어요. 별채 문을 나서면서 단이는 자기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답니다. 그러나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분노였지요.
다니는 그날 밤 자기 방에서 한참을 앉아 있다가 등불을 끄고 한 가지 결심을 굳혔어요. 매향의 그 종이대로, 매향이 만든 그 약 그대로, 매향이 자기 손으로 그 음모를 갚도록 만들겠다고요. 다니는 다음 날 새벽 시아버지 윤대감의 사랑채를 찾았어요. 윤대감은 환갑이 한참 지난 노양반이셨답니다. 그러나 정신이 또렷하셨고 집안의 모든 일을 맏아들 윤재겸과 의논하는 분이셨지요. 윤대감은 며느리 다니가 새벽부터 사랑채에 든 게 의아하셨어요. 다니는 윤대감 앞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그리고 자기 보찜에서 약 봉지들과 흙항아리, 매향의 그 종이까지 차례로 꺼내 윤대감 앞에 놓았어요. 다니는 그 모든 것을 차분히 설명했지요. 윤대감의 얼굴이 처음엔 의아함이었답니다. 그 다음엔 놀람이었어요. 그 다음엔 분노였지요. 마지막엔 가슴을 한참 두드리는 비통함이었답니다. 윤대감은 매향을 10년 전 들였어요. 매향이 어렸고 곱고 윤대감은 그 무렵 외로움이 깊었거든요. 그러나 그 매향이 자기 본처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 앞에서 윤대감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윤대감은 그 자리에서 다니의 손을 잡으셨답니다. 며느리야, 자네가 우리 가문을 살렸네 하시며 윤대감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다니도 함께 흐느꼈지요. 10년 전 한양에서 묻혔던 그 마님의 한이 그날 사랑채에서 함께 우는 듯 했답니다. 윤대감은 다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네가 시키는 대로 하겠네. 매향을 어떻게 처치할지 자네가 정하게. 자네가 우리 어머니의 명을 살린 손이니 그 손이 매향을 끝내는 게 맞네 하고요. 다니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윤대감께 자기 계획을 말씀드렸답니다. 다니의 계획은 이러했어요. 우선 윤대감이 매향과 김의원을 같은 자리에 모이게 하실 것. 그 자리에서 다니가 매향의 약을 매향과 김의원에게 보여줄 것. 그리고 매향이 자기 입으로 그 음모를 시인하게 만들 것. 시인하지 않으면 다니가 손목 한 번으로 매향의 죄를 드러내겠다고 했지요. 다니의 손끝은 사람의 거짓말도 짚어낼 수 있었답니다. 사람이 거짓을 할 때 맥은 흔들리거든요. 다니는 그 흔들림을 10년 동안 1000번도 넘게 본 의녀였어요. 윤대감은 다니의 계획을 받아들이셨답니다. 그러면서 자기 큰아들 윤재겸과 며느리 다니, 그리고 박씨 부인까지 모두 그 자리에 함께 두자고 하셨어요. 모든 가족이 보는 앞에서 매향의 죄를 드러내야 이 가문이 다시 바로 선다고 하셨지요. 다니도 그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자리는 3일 뒤 안채에 마련되었어요. 윤대감은 매향과 김의원 그리고 매향의 아들 윤재호까지 안채로 부르셨답니다. 매향은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모르고 안채로 들어왔어요. 매향은 안채의 박씨 부인과 윤대감, 윤재겸, 도련님과 다니가 모두 앉아 있는 걸 보고 가슴이 한 번 쿵 내려앉았지요. 매향은 그러나 곧 정신을 차렸어요. 매향의 속마음은 이러했답니다. 무슨 자리이든 내가 시인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증거가 어디 있겠는가. 약은 김의원이 지었고 나는 그저 약을 받아 다리만 했을 뿐. 천호를 직접 다루었다는 흔적은 어디에도 남기지 않았다. 라고요. 매향은 자리에 앉아 깎듯이 박씨 부인께 인사를 올렸어요. 김의원도 옆자리에 떨리는 손으로 앉았답니다. 윤재호는 영문을 모른 채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지요. 윤대감이 먼저 입을 여셨어요. 며느리 다니가 우리 가문에 한 가지 청을 올렸으니 모두 들어보아 주시오 하셨답니다.
매향의 눈썹이 한 번 까딱했어요. 의녀 출신 며느리가 무슨 청을 올렸다는 건가 하면서요. 매향의 손바닥에 다시 식은땀이 배기 시작했지요. 다니가 자리에서 일어섰답니다. 다니의 손에는 작은 보찜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다니는 그 보찜을 안채 한가운데 펼쳐 놓았지요. 보찜 안에서는 약봉지 한 줌과 흙항아리 한 개와 매향의 글씨가 적힌 종이 한 장이 차례로 나왔답니다. 매향의 얼굴이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새파랗게 질렸어요. 매향이 자기 별채곶간 안에 깊이 숨겨 두었던 그 종이 박씨 끝나면 단이 차례라고 매향의 손으로 적힌 그 종이가 안채 한가운데 떡하니 놓여 있었으니까요. 매향은 그러나 곧 마음을 다잡았답니다. 그건 자기가 쓴 게 아니라며 누가 자기 글씨를 흉내낸 거라고 발뺌했어요. 김희원도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는 그저 박씨 부인의 약을 지었을 뿐 천호와는 무관하다고 했지요. 매향과 김희원은 서로 눈빛을 한 번 주고받으며 끝까지 시인하지 않을 작정을 굳혔답니다. 그때 다니가 천천히 매향에게 다가갔어요. 다니의 손가락 3개가 매향의 손목 위에 가만히 얹혔지요. 매향은 그 손길을 뿌리치려 했답니다. 그러나 윤대감이 한 번 헛기침을 하시자 매향은 어쩔 수 없이 손목을 다니에게 내어주었어요. 다니의 손가락 끝에 매향의 맥이 닿았어요. 매향의 맥은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답니다. 깊이 짚으면 한 번씩 흔들렸지요. 거짓말의 맥이었어요. 다니는 매향의 손목을 잡은 채 조용히 입을 열었답니다. 매향 부인, 부인의 맥이 거짓을 하고 있어요. 하고요. 부인의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흘러나오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술 안쪽이 마르는 걸 제 손끝이 모두 짚고 있어요. 부인이 시인하지 않으셔도 부인의 몸이 이미 시인하고 있답니다. 하고요. 매향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매향의 손이 다니의 손 안에서 떨렸지요. 매향은 자기 손목 안쪽에 그 작은 떨림이 다니의 손끝에 모두 잡혀 있다는 걸 알아챘답니다. 매향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다니는 그 떨리는 손목 위에서 한마디를 더 보탰어요. 부인이 별채곶간 안 작은 보찜에 흙항아리 하나를 숨겨 두셨지요. 그 항아리 안에서는 천호 가루가 한 손바닥 비어 있답니다. 그 자리는 제가 가져왔으니까요. 하고요. 매향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무너졌답니다. 매향은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휘청거리며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매향은 자기도 모르게 입을 열어 박씨 형님을 없애려 한 게 자기 손이라고 말해버렸지요. 김희원이 자기 옆에서 같이 한 일이라고도 했답니다. 박씨 부인의 입에서 가는 신음이 새어 나왔어요. 박씨 부인은 매향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시다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통곡하기 시작하셨답니다. 10년을 같은 집 안에서 한 남편을 모셨던 사람이 자기를 천천히 죽이고 있었다는 사실 앞에서요. 윤대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셨답니다. 윤대감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매향 자네는 우리 집 본처를 죽이려 했고 우리 며느리 다니까지 죽이려 했네. 자네는 이 집의 둘째 부인 자리에서 영원히 내려가야 하네 하셨지요. 윤대감은 그 자리에서 매향을 별채에서 내쫓고 모든 재산에서 매향과 윤재호를 갈라놓겠다고 선언하셨답니다. 매향은 그 말씀에 자기 아들 윤재호를 쳐다보았어요. 윤재호의 얼굴은 이미 새파랗게 질려 있었답니다. 윤재호는 어머니의 음모를 처음 알게 된 거였어요. 윤재호는 어머니를 한번 노려보고는 그 자리에서 어머니를 거두지 않겠다고 선언했지요.
매향의 가슴이 거기서 또 한 번 무너져 내렸답니다. 자기가 그토록 출세시키려 했던 아들이 자기를 가장 먼저 버렸으니까요. 윤대감은 김의원도 그 자리에서 관아에 넘기겠다고 하셨어요. 김의원은 무릎을 꿇고 자기 어린 딸의 폐병을 호소했답니다. 자기가 한 일은 모두 자기 딸 살리려고 한 일이라며 통곡했지요. 윤대감은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김의원에게 한 가지 길을 주셨어요. 자네 딸은 우리 집안에서 약값을 대주겠네. 그러나 자네는 관아로 가서 자네가 한 일에 대해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답니다. 김의원은 그 자리에서 윤대감께 큰 절을 올리고 자기 죄를 모두 시인했어요. 매향은 그날 밤 별채에서 내쫓겼답니다. 매향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작은 보찜 하나뿐이었어요. 매향은 10년을 살아온 그 별채 문을 나서면서 안채를 한 번 돌아보았지요. 안채 마루엔 다니가 박씨 부인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답니다. 다니의 손가락 3개가 박씨 부인의 손목 위에 다시 얹혀 있었어요. 매향은 그 모습을 보며 자기가 다니를 너무 얕잡아 보았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의녀 출신 며느리의 그 손가락 3개가 자기가 10년에 걸쳐 쌓아 올린 음모를 한 번에 무너뜨린 거였어요. 매향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렀지만 매향은 그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요. 매향은 그 뒤로 멀리 변방의 어느 작은 마을로 보내졌어요. 거기서 매향은 작은 주막 부엌일을 하며 살았답니다. 매향은 매일 새벽 자기 손목 안쪽을 한 번씩 만져보곤 했어요. 다니의 그 손가락 3개가 자기 손목 위에 얹혔던 그 감각이 매향의 손목에 평생 남아 있었지요. 김의원은 관아로 끌려가 큰 벌을 받았답니다. 김의원의 어린 딸은 윤씨 댁에서 다니가 직접 보살펴 주었어요. 다니가 지은 약을 그 아이에게 먹이고 손수죽을 끓여 입에 넣어 주었지요. 그 아이는 폐병에서 살아났고 자라서 다니의 약방 일을 도왔답니다. 그 아이는 평생 다니를 친어머니처럼 따랐어요. 박씨 부인은 천호의 후유증에서 천천히 회복하셨답니다. 다니가 매일 박씨 부인의 손목을 짚어 약을 조절했고 박씨 부인은 다니의 손맛이 들어간 닭을 매일 한 그릇씩 드셨어요. 박씨 부인은 환갑을 지나 이른이 가까워질 때까지 안채 마당을 2번씩 도시며 부지런히 사셨지요. 박씨 부인이 다니에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며느리의 그 손가락 3개가 우리 집을 살린 거란다 하시며 다니의 손을 한참 들여다보시곤 하셨답니다. 다니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머니 임종 자리에서 흘렸던 그 눈물을 한 번씩 떠올렸어요. 그러나 그 눈물은 이제 다른 색이었지요. 통곡의 색이 아니라 살려냈다는 안도의 색이었답니다. 윤재겸 도련님은 그 일이 있은 뒤로 다니를 더욱 깊이 사랑하셨어요. 윤재겸 도련님은 자기 어머니를 살린 다니의 그 손을 매일 잡아주셨답니다. 다니는 그 사랑 속에서 윤씨 댁의 안주인 자리를 굳건히 지켰어요. 의녀 출신이라며 자기를 얕잡아 보던 종친들도 다니의 손가락 3개 앞에서는 모두 고개를 숙였지요. 다니는 그 뒤로 윤씨 댁 안채 한 구석에 작은 약방 하나를 차렸답니다. 동네 안악들이 임신하면 다니가 가서 보아주고 노인이 앓으면 다니가 약을 지어 주었어요. 다니의 약방은 매일 사람으로 붐볐지요. 다니는 가난한 사람에게서는 약값을 받지 않았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니를 부처님이라 불렀어요. 매향이 변방 주막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윤씨 댁에 닿은 건 그로부터 한참 뒤였답니다. 매향은 자기 손목 안쪽을 한 번씩 만져보다 어느 새벽에 가슴을 움켜쥐고
숨이 멎었다고 했어요. 박 씨 부인을 천천히 죽이려 했던 그 약과 똑같은 증세였지요. 누군가는 매향이 자기가 만든 약을 끝내 자기 손으로 마셨다고도 했답니다. 누군가는 매향이 그저 한 많은 마음을 다 풀지 못해 가슴이 터져 죽었다고도 했어요. 윤재호는 어머니의 죽음 소식을 듣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답니다. 윤재호는 어머니의 잘못을 시인한 그날 이후로 윤 씨 댁을 떠나 멀리 한양에 가서 작은 글방일을 하고 있었어요. 윤재호는 어머니의 장례에 가지 않았지요. 다만 어머니가 묻힌 그 자리 쪽으로 한번 큰 절을 올리고 그 뒤로 어머니 이야기를 평생 입에 올리지 않았답니다. 다니는 매향의 죽음 소식을 들은 그날 밤 자기 방에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다니의 손가락 3개가 자기 손목 위에 가만히 얹혔답니다. 다니의 맥은 차분했어요. 거짓 없이 흔들림 없이 그저 살아있는 사람의 맥이었지요. 다니는 그 손을 풀고 등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답니다. 안채에서는 박 씨 부인의 가는 숨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어요. 다니는 그 숨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잠이 들었지요. 세월이 흘러 다니가 환갑이 되었을 때 윤 씨 댁에는 며느리 1명과 손주 3이 들어와 있었답니다. 다니는 자기 며느리에게 손목 짚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며느리는 다니의 손가락 3개를 자기 손목 위에 얹어보며 시어머니의 그 손끝이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지를 천천히 배워갔지요. 다니가 늙어가시면서 다니의 손가락은 살짝 굽었답니다. 그러나 그 손끝의 감각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다니는 이른이 가까워서도 동네 산모의 손을 잡아주고 노인의 맥을 짚어주었지요. 동네 사람들은 다니가 손을 한번 잡아주면 1000가지 병이 다 낫는다며 다니의 손을 부처님 손이라 불렀답니다. 다니가 임종하실 때 다니의 곁엔 자기 며느리와 손주들과 그리고 옛날 김의원이 살려달라 했던 그 어린 딸이 어른이 되어 함께 있었어요. 그 여인은 다니의 손목을 마지막까지 짚어주었답니다. 다니의 맥은 평온했어요. 깊이 짚으면 한 번씩 잠잠해졌고 다시 떠오를 때는 살짝 따뜻했지요. 다니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답니다. 다니의 마지막 숨이 천천히 빠져나갔어요. 다니가 떠나신 그날 새벽 안채 마당에는 가벼운 첫눈이 내렸답니다. 박 씨 부인이 살아 계신다면 다니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셨겠지만 박 씨 부인은 다니보다 먼저 평온히 떠나셨어요. 다니는 시어머니가 묻히신 그 자리 옆에 함께 묻혔지요. 두 분의 비석은 나란히 서 있었답니다. 비석 한쪽엔 박 씨 부인의 이름이, 다른 한쪽엔 다니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그 비석 앞을 지날 때마다 한 번씩 고개를 숙였답니다. 본처를 살린 며느리, 손가락 3개로 음모를 무너뜨린 의녀 출신 안주인 다니의 이름은 그 동네에서 오래도록 전해졌어요. 손가락 3개가 사람의 손목 위에 가만히 얹히는 그 모습은 그 동네 사람들에게는 가장 따뜻한 풍경이었답니다. 자기 어머니의 손목을 짚지 못해 평생을 한으로 안고 살던 한 여인이 시어머니의 손목을 짚어 그 어머니를 살리고 자기 가문의 모든 음모를 손끝 하나로 무너뜨린 그 이야기는 그 뒤로도 그 마을 안방에서 안방으로 며느리에서 며느리로 전해졌어요. 여자가 가진 손끝의 그 작은 떨림이 권세 가진 자의 음흉한 음모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그 마을 사람들은 다니의 그 손가락 3개를 보고 알게 된 거였답니다. 여러분, 다니의 손가락 3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양반가의 권세도 4년에 걸친 음흉한 음모도
의녀 며느리의 그 손끝 하나. 앞에서는 모두 무너지고 말았답니다. 어머니를 잃고 평생 가슴에 품었던 그 한이 시어머니의 손목 위에서 살려냄으로 바뀌는 그 순간이 참 깊지요. 권세 앞에 묻힌 진실은 한 번 묻히면 그만이지만 누군가의 손끝에 그 진실이 다시 잡히면 끝내 드러나는 법이랍니다. 여러분의 손끝에도 그 단위의 따뜻함이 함께 깃들기를 빌어요.